어차피 당신도 한 달 못 버틸 거예요. 그럼 두고 보죠. 강서윤의 저택 3층, 복도 끝 방문 앞에서 벌어진 첫 대면이었습니다. 과외교사 한예린과 재벌 손녀 강지우가 처음 마주친 순간이었죠. 하지만 예린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첫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11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한예린 26,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명문대 입시 전문 과외교사로 이력을 쌓아온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복수자였죠.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강민준의 연인, 한미선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 사실도 알리지 못한 채 민준을 잃었고 가난 속에서 예린을 홀로 키우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유품 속 일기장 마지막 문장, 강서윤이 민준을 죽였다는 그 한 줄이 예린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린이 탄 택시가 강서윤의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규모의 저택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예린은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사진과 강민준의 편지가 숨겨져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정문이 열리고 집사 김태준이 나타났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예린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25년째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의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예린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지우 양을 가르치게 된 한예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먼저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태준은 예린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린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복도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 각 방의 위치, 비상구의 방향까지 머릿속에 기록했죠. 2층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서재 안쪽, 거대한 책상 뒤에 강서윤이 앉아 있었어요. 일은 되지만 허리가 곱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예린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고 있었죠. 앉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예린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윤이 이력서에서 눈을 떼고 예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수석 졸업. 추천서도 훌륭하네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 지우를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예린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미 5명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죠. 지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서윤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이전 과외교사들의 사직서가 나왔어요. 학생과의 관계 형성 불가능, 교육의지 전무, 수업 거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석 달 안에 지우의 전 과목 평균을 20점 올리면 1년치 급여를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윤의 신뢰를 얻고 이 집의 비밀에 접근하기에 말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바이올린을 든 채 미소 짓는 초상화였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사진 속 그 사람, 예린의 아버지였죠. 제 아들입니다. 지우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예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훌륭한 분이셨나 봅니다. 훌륭했죠. 하지만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집사가 지우 방으로 안내할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한 선생님.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리는 서재를 나와 복도에서 김태준을 따라갔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예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민준의 초상화, 서윤의 슬픈 눈빛,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죠. 지우 아가씨 방입니다. 김태준이 복도 끝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끄러운 락 음악이 새어나왔어요. 아가씨는 지금 방에 계시지만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십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예리는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리는 다시 노크했어요. 똑똑똑.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죠. 예리는 문 옆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예리는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씩 각도를 바꿨습니다. 오후 2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무표정한 얼굴로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강지우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17살 소녀였죠.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양. 오늘부터 과외를 맡게 된 한혜린입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지우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예린이 재빨리 문틈에 발을 넣었어요. 어차피 당신도 한 달 못 버틸 거예요. 지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린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두고 보죠. 넌 누구야? 모르는 게 약이에요, 선생님. 강지우, 17.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전교 꼴등을 도맡아 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전문 사기꾼 박지우였죠.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예리는 매일 저택을 방문했지만 지우와의 수업은 진전이 없었어요. 지우는 책을 펴놓고도 창밖만 바라보거나 화장실에 간다며 30분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리는 지우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서윤이 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1초간 멈칫했어요. 가족 사진을 볼 때는 0.5초씩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죠.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예리는 결심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간 사이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로 한 거죠. 복도를 살피며 지우의 방문을 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품과 액세서리 사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린의 손이 멈췄어요. 학생증에 적힌 이름은 박지우였습니다. 강지우가 아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숨겨진 휴대폰 2개였어요.
하나는 서윤이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래된 보급형 폰이었죠. 예리는 보급형 폰의 전원을 켰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엄마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예리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일정대로 진행 중. 올해 안에 마무리. 최근 문자였어요. 예리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생증, 2개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촬영했어요. 모든 것을 원위치시키고 방을 나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다음 날 예리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소였어요. 예리는 탐정에게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의뢰했습니다. 박지우와 그녀의 어머니 박선영을 조사해 주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어요. 예리는 숙소로 돌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선영은 10년 전부터 여러 재벌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기를 시도한 전과가 있었어요. DNA 검사 조작, 위조 서류 작성, 친자 사기 등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마무리되어 기소되지 않았죠. 예리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박지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훈련받아 완벽한 연기력을 갖췄다고 적혀 있었어요. 바이올린 실력도 사기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10년 넘게 연마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죠. 예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서윤도 피해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30년 전 아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걸까요?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지우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예리는 지우의 방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조사보고서,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후 4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방에 들어서다가 책상 위에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지우 씨. 예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지우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예린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걸 강 회장님께 보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7살 소녀가 아니라 10년간 거짓을 살아온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다만 목적이 다를 뿐이죠. 예리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래할까요? 선택권이 있기는 한 건가요? 예리는 지우에게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강민준의 사진과 어머니 한미선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사진 속 민준은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린이 사진을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어요. 강민준,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제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 맞아요.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예요. 예린의 말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린은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른 편지지에는 한미선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민준과 사랑했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그는 죽었죠.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예리는 편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강서윤이 민준을 죽였다는 문장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냥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지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상관 있죠. 당신이 협력하면 서윤의 재산 중 일부를 나눠주겠어요. 예린의 제안에 지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마나요? 10억? 당신 어머니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당신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서윤이 30년 전 아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증거를요. 예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복수였어요. 지우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위험해지면 언제든 빠질 수 있어야 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상한 동맹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메모들이 나타났어요. 서윤의 일과, 습관, 금고, 비밀번호, 서류 보관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년간 모은 정보예요. 회장님 서재 금고 비밀번호는 19850328이에요. 돌아가신 아들 생일이죠. 예리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정보였어요. 지우는 10년간 완벽한 사기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린이 노트에서 눈을 떼고 지우를 봤어요. 뭔데요? 서윤의 가장 큰 약점은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바이올린 소리만 들리면 그녀의 이성은 무너져요. 예린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10살쯤 된 어린 소녀가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구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과거도 조사했어요. 당신은 천재예요, 박지우.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저 실력이라니. 예린은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바이올린을 다시 배우세요. 제대로 완벽하게. 그게 서윤을 무너뜨리는 열쇠예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바이올린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어요. 굶주림 속에서, 추위 속에서, 어머니의 강요 속에서 켰던 악기였으니까요. 싫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서윤의 서재는 2층에 있고 금고는 벽 안쪽 깊숙이 설치돼 있어요. 접근하려면 그녀의 신뢰가 필요해요. 예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우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레슨비는 당신이 내요. 당연하죠.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몰래 만났습니다. 지우의 방에서, 때로는 저택 뒤편 정원에서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예리는 서윤의 일정을 파악하고 지우는 저택 내부의 동선을 알려줬습니다. 2층 서재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정면 계단, 후면 계단, 그리고 집사 김태준만 아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지우는 비밀 통로의 입구가 1층 창고 뒤편에 있다고 귀띔했어요. 김태준 집사도 조심해야 해요. 25년째 이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지우의 경고에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도 김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우는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서윤 몰래 저택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음악학원에서였어요. 예린이 직접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주 만에 지우는 중급 수준의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고난 재능이었죠.
레슨 선생님도 혀를 내둘렀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예린이 지우에게 악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강민준이 생전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켜세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지우는 악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연습할 시간을 주세요. 3일 드릴게요. 3일 후 금요일 저녁 회장님은 서재에서 중요한 보고를 받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예린과 지우의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 중 하나가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요. 모니터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신 사바이올린의 함정. 이 소리. 민준이야? 할머니, 제가 켜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서윤은 서재에서 비서 박미선으로부터 분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오후 6시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층 지우의 방. 예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6시 10분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예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고정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지 마세요. 당신은 천재니까요. 예린의 말에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활을 현에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첫 악장이었어요. 지우의 연주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2층 서재. 서윤은 박미선의 보고를 듣다가 멈칫했어요.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선율, 그 곡조였어요. 30년 전 아들이 매일 밤 연습하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회장님? 박미선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서윤은 듣지 못했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3층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떠나던 날 아침 연습실에서 이 곡을 켜던 모습이요. 엄마, 오스트리아에서 이 곡으로 데뷔 무대를 할 거예요. 그때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었죠. 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서윤은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의 방문 앞까지 왔어요.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우가 창가에 서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세, 표정,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 민준과 똑같았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복도 벽에 기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의 방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린은 복도 구석에 숨어 서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했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모습, 흘러내리는 눈물,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지우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를 가르고 긴 여운이 복도에 퍼졌어요. 지우가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눈을 뜨자 문 앞에 서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어요. 할머니. 서윤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내 아버지의 재능을.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우는 서윤의 품에 안겨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음악이 하고 싶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 그래. 뭐든지 해주마.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줄게. 해외 유학도 보내줄게.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예리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윤은 국내 최고의 바이올린 교사를 섭외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2시간씩 개인 레슨이 시작됐어요. 별채가 음악 연습실로 개조됐습니다. 방음 시설과 최고급 음향 장비가 설치됐어요. 서윤은 지우에게 200만 원짜리 독일제 바이올린을 선물했습니다. 예리는 이 혼란을 틈타 움직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지우의 레슨을 참관하러 별채에 간 사이였습니다. 예리는 2층 서재로 향했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김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넓은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예리는 지우가 알려준 위치로 갔어요. 책장 뒤편 3번째 칸이었습니다. 책들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벽에 설치된 금고가 나타났어요. 예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9850-328. 강민준의 생일이었죠.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와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예리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회사 서류, 부동산 문서, 유언장, 그리고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민준 마이너스 사고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30년 전 교통사고 경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의 현금 수령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예리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차량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3일 전 정비소에서 발급한 점검 확인서에는 브레이크 개통 이상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명백한 모순이었죠. 예리는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찍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리는 재빨리 촬영을 멈췄어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에 넣으려 했습니다. 서재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리는 황급히 서류를 금고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닫는 바람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어요. 책들을 원위치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집사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예리는 책장 뒤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태준은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책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흐트러진 책들, 반쯤 열린 금고 문이 보였어요. 누군가 들어왔군.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금고 쪽으로 다가왔어요. 예리는 옆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태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리는 숨을 참고 책장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김태준의 발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김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김태준이 서재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책들을 정리하고 금고 문을 제대로 닫았어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리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예리는 몸을 돌렸어요.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어디 다녀오시는 겁니까?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예린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김태준은 예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십니까? 조심히 들어가시죠. 김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린의 등을 따라왔어요. 예린은 저택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태준에게 들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예린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당신이 찾는 진실 나도 알고 있소. 내일 밤 11시 구 공장지대에서 만나시오. 예린은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였습니다. 예린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밤 나 혼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 동선 확인해 두세요. 어디 가는데요?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예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달이 숨었다 나타났다 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 내가 알고 있소. 누구십니까? 이재훈 54. 국내 음악계에서 30년 경력의 평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정체가 있었죠. 강민준의 죽음을 목격한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11시 예린은 구 공장지대에 도착했어요. 폐쇄된 공장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예린은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문자에 적힌 장소는 3번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멈춰 섰어요. 한예린 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이재훈입니다. 음악 평론가죠.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예린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절 아시죠? 당신이 강씨 가문에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한미선의 딸이죠? 예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재훈은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같은 편이죠. 이재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을 펼치자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강민준의 사고 기사였어요. 민준은 사고 당일 아침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재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내 차를 건드렸다고 말했어요. 예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훈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아들의 차를 고의로 망가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민주는 죽었어요. 이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차는 이미 폐차됐고 정비 기록도 사라졌죠. 그 후엔요? 강서윤의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음악계에서 매장당할 뻔했어요. 30년간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예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재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과 사고 보고서에 모순이 담긴 서류들이었어요. 이재훈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제야 증거가 생겼군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복수입니까? 예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수, 그것이 11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예린과 이재훈을 비췄습니다. 선생님? 들어온 사람은 지우였어요.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예린이 놀라 물었습니다. 선생님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요. 지우의 말에 예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윤이 보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때 공장 밖에서 여러 대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공장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장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강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선생님, 아니 한미선의 딸. 그리고 박지우, 내 가짜 손녀. 이재훈 선생님까지. 서윤은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도청 장치를 달아뒀죠.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완벽하게 들킨 겁니다. 할머니. 지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박지우 씨. 당신이 가짜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왜 내버려뒀냐고요? 외로웠으니까요. 가짜라도 손녀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됐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예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강 회장님, 30년 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진실?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진실을 말해드리죠. 내가 민준이를 죽였어요. 거짓말. 서윤은 세 사람을 공장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간이 의자들을 가져왔어요. 서윤은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민준이는 30살이었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재능이 있었죠.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걸.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으니까요. 예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준이는 오스트리아 오케스트라에서 제의를 받았어요. 나는 반대했죠. 우리는 매일 싸웠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싸웠어요. 나는 말했죠. 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나는 그의 차 브레이크를 건드렸습니다. 공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재훈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당신이 정말로 네, 나였어요. 서윤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가벼운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 그 시간 동안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예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날 비가 왔어요. 폭우였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지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예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경찰에 뇌물을 썼습니다. 정비 기록을 없앴어요. 증거를 인멸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민준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예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임신한 걸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서윤은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미선 씨, 민준이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는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존재도 임신 사실도. 서윤은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일기장이었어요. 사고 후 민준이 방을 정리하다 발견했죠. 거기에 미선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윤은 일기장을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선이에게 프로포즈할 거다. 오스트리아에서 안정되면 데려올 거다. 엄마한테는 나중에 소개하자. 엄마를 설득할 자신이 생긴 후에 예린은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선 씨의 존재를 알았다면. 서윤의 말이 끊겼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할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진짜 손녀가 아니에요. DNA 검사도 조작했어요. 저와 엄마는 사기꾼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서윤의 대답에 지우가 놀랐어요. 진작 알았어요. 5년 전쯤 다시 검사했거든요. 그런데 왜?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가짜라도 너는 내게 두 번째 기회였으니까. 서윤은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지우야. 지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어요. 10년간 연기만 하던 소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의 거짓과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살인 교사죄는. 예린 씨. 서윤이 예린을 불렀어요. 벌을 받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지우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용당했어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예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회장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강서윤이 검은색 차에서 내렸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린과 지우가 그녀의 양옆에 서 있었어요. 강서윤 회장님, 30년 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제 아들 강민준의 죽음에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예린은 서윤의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직업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에서 검사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윤 씨, 앉으십시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자백서를 꺼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린과 지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재훈도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어요. 저녁이 되자 서윤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다 끝났어요. 서윤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서윤은 30년 전 아들 강민준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강민준이 사망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또한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했고 30년간 극심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았으며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합니다. 재판장이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은 일주일 전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예린에게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탄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요. 복수보다는. 예린의 말이 끊겼습니다. 서윤은 예린을 끌어안았어요. 미선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언젠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면 직접 전하세요. 엄마 산소로 같이 가요. 예린의 제안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묘지로 향했어요. 한미선의 작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 미안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 아이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예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섰어요. 한참 후 서윤이 예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민준이 유산이에요. 원래 당신과 미선 씨 것이었어야 했던 거예요. 예린은 봉투를 열었어요. 통장과 부동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적어요. 당신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걸로 재단을 만들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예린의 말에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도 기뻐할 거예요. 묘지를 떠나며 지우가 예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요. 회장님이 피해자인데 처벌 원하지 않으신대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차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음악학교 입학 원서였어요. 진짜 음악을 배우세요. 사기 도구가 아니라 예술로서.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할머니라고 불러요. 가짜 손녀라도 당신은 내게 소중했으니까요. 지우는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세 사람은 차에 타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리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한미선 음악 장학재단 간판이 걸렸어요. 지우는 서울예술고등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요. 서윤은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단 첫 장학생 선발했어요. 12명이에요. 예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민준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서윤이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소식이 있어요. 청소년 콩쿠르 예선 통과했어요. 지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지우야, 축하해. 예린이 지우를 껴안았어요. 서윤도 미소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커피를 들고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예린이 말했어요. 용서와 치유를 위해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위해 지우의 말에 세 사람은 웃었어요.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복수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기꾼. 하지만 진실과 용서를 통해 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어요. 지우야, 긴장하지 마. 할머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이었어요. 제20회 청소년 음악가 발표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앞쪽 VIP석에 강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예린, 김태준, 박미선, 이재훈이 함께했어요.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박지우 마이너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1악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떨리시죠? 예린이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민준이의 첫 무대를 보러 갔을 때보다 더 떨려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예린이 서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등장했습니다. 지우는 바이올린을 들고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왔어요. 관객석을 둘러보다가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주 피아노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는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활을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민준의 연주를 듣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후회가 아닌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이었어요.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지우의 연주는 완벽했어요. 기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기독으로 바이올린을 켰던 소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음악가였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지우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됐습니다. 활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관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바이올린 소리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어요. 긴 여운이 공기를 감쌌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지우는 깊게 인사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유는 서서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예린도, 이재훈도 모두가 울었어요. 김태중과 박미선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지우는 계속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축하 인파가 몰렸어요. 음악대학 교수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대 음대로 오시면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교수들의 제안이 쏟아졌어요. 이재훈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년 국제청소년 콩쿠르에 도전해 보는 게 어때요? 충분히 우승할 실력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윤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촛불처럼 반짝였어요. 민준이가 첫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선물한 커프스였어요. 목걸이로 다시 만들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 거야, 지우야. 지우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서윤을 껴안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예린이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린의 옆에는 재단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예린 선생님, 다음 달 장학생 면접 일정 잡으셨나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지원자가 100명 넘게 왔어요. 예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미선 재단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직원의 말에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서윤과 지우가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좋죠.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세 사람은 콘서트홀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선생님, 저 다음 학기부터 의대 준비반도 들으려고요. 의대? 서윤과 예린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음악도 하고 싶지만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우가 잠시 멈췄어요. 할머니 회사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음악 치료제 같은 거 개발하면 멋있지 않을까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봐.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예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우 씨는 정말 대단해요. 2가지를 다 품으려고 하다니.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강민준이 생전에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웃고 떠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복수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기꾼.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준이 산소에 같이 가요. 지우 연주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갈게요.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지우도 손을 들었어요. 세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강민준일까요? 그는 지금 이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내 딸을 잘 키우고 있어.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내 음악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단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만났지만 진실과 용서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된 이들.
손녀 과외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켠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 재벌 할머니가 숨이 멎을 뻔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됐고, 복수는 용서가 됐고, 증오는 사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